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이번 주말 금토일이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한 슈퍼 위켄드랍니다. 먼저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겉으로라도 타결할 것인지 서로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갈 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충돌하는데 인도가 이번엔 그 접경입니다.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시진핑 주석, G20 직후 한국으로 오는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한반도에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로 의견과 질문 보내주시면 전문가 토론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한반도 정세를 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해 주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경기대학교의 오대원 교수님,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G20, G20라고도 부릅니다. 20개 나라 정상들이 만나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우리와도 직결된 무역전쟁 협상, 사전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미국과 중국 뭘 요구하는지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와 징벌적 관세 철회, 미국 제품 구매 확대 요구 철회 등을 일련의 조건으로 중국 측이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내일 정상회의 전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중 협상에 전제 조건이 없다면서도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f the talks fail, he has said we will go to Plan B, which is another round of tariffs. If the talks do better than that, then perhaps we might avoid that. But he's in a good place. 커들로 위원장은 관세 부과로 미국은 충격이 작았지만 중국은 큰 타격을 받았다며 무역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정상들이 속속 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정철진 평론가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좀 이제 일정 먼저 좀 알아볼게요. 네. 정 평론가님, 문재인 대통령 어제 도착하신 거는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네. 시진핑 와서 정상회담 했고, 네. 트럼프도 도착했죠? 네, 현재 뭐 속보에 따른 도착한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화면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기 이제 전용기를- 도착하는 화면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저기까지고요. 예. 속속 들어오고 있군요. 네, 속속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는 계속 오네요. 방한했던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이제 오사카로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G20 이게 그룹 오브 20입니다. 그러니까 예. 20개국의 정상. 과거에는 G7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예, 트럼프 저 대통령. 도착하는 화면이에요. 네. 하고 예. 뒤에 보이는 저 화면이 부인이 아니라 딸 이방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 부부가 또 오사카를 또 갔군요. 네, 그럼 이제 들어올 정상들은 다 들어온 거고. 그렇죠. G20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이게 2008년도에 미국이 이제 막 망한다고 막 그랬을 때 네. 금융위기 와서 네. 그때 어떻게 하든지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이게 미국과 함께 이걸 위기를 돌파해보자 해서 그때는 이게 막 보호무역주의 없애고 자유무역으로 다시 이걸 돌파해보자, 돈 서로 풀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G7이라고 해서요. 선진 7개국이 그렇죠. 마치 전 예, 잘 세계를 사는 나라, 이끌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세계 리더십 형성이 됐는데 실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도 이제 굉장히 부들이 많이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신흥 12개 나라가 합치고 유럽연합의 의장국까지 합쳐서 이제 20개 나라가 20개 완성된 나라.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최근에는 이제 G7이라는 것은 거의 사라졌고 저 G20
G20의 정상들이 예, 해마다 예. 모여서 중요 의제들을 뭐 결정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잘 보면은 뭐 구체적인 의제들이 있습니다. 고용이라든가 뭐 자유무역이라든가 예, 예. 여성이라든가 있는데 어. 항상 보면 그 세션이 뭐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핵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더 뜨겁잖아요. 네. 그때 관련된 정상들의 만남이 또 더 주목을 받는 그 결과가 맞아요. 또 그런 예. 독특한 언론 보도의 특징도 예,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미국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참 특이하긴 한 게요. 네. 어제 화면 이렇게 보면서 정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화면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그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큰 우산을 자기 혼자 이렇게 받치고 네. 뒤에 딸도 내리는데 같이 안 씌워줘요 누구를. 이제 혼자 써요 혼자.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운 습관인 거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비 올 때요 우산 들고 자기가 비 맞으면서도 옆에 막 참모들 이렇게 같이 옆으로 씌워주고 씌우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보세요 혼자 쓰고선 하죠 뒤에 저 이방카가 비 그냥 맞거나 옵니다. 말거나 뭐. 예. 트럼프 대통령 저 성향 저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오사카 G20에 그럼 왜 용감한 토크쇼 직설까지 나서서 이렇게 중계 방송하듯이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자, 이제 여기 걸려 있는 거 우리 한국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단판을 짓는 부분 뭐 등등이 지금 뭐 현안들로 나와 있고요. 자, 결론부터 좀 여쭤보면 네. 무슨 막 복잡한 외교적, 경제적 이렇게 교수님들 저 강의 말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번에 겉으로라도 외형상으로라도 뭔가 타결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전망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와장창 붙어서 충격요법으로 서로 가기를 택하는 겁니까? 협상의 예. 재개를 하는 거에 합의하는 정도가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제일 잘된 시나리오로 나올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협상에서 뭐 무역 그 관세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앞으로 미중 간의 경제를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거게 안 가고 네. 협상 재개하는 게 목표죠. 베스트 목표다. 네, 다시 좀 얘기하자. 근데 그래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앞으로 올해 내에 시진핑과 트럼프는 2번을 더 만나게 돼 있습니다. 2번을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만나고요. 네. 11월 달에 에이펙 칠레에서 열리는 자리에서 만나는데 예. 얘기를 들어본 즉슨 11월 달까지 그러면은 가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는 11월 달에 예. 이제 봉합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이 전체 시나리오와 이 스케줄을 짜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최 고모님의 전망대로라면 미중 간에 뭔가 타결이 아니라 협상을 이어나가자라고 합의하는 정도가 베스트 시나리오라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겁니까?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는 걸로 전문가들은 봅니까? 아니 이거는 좋은 신호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또 이제 이 타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시장들이 이제 반응들을 했고요. 예. 시장은 이렇게 원합니다. 아예 이 만약 결렬이 될 거면 굉장히 뭐 심하게 결렬이 되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 후속책으로 그렇다면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완전 결렬을 지금 해줄 수 있는 양쪽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자, 그럼 뭐 저 북미 협상에서 노딜 선언하고 우리는 협상 결렬 선언하고 돌아서는 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와싱턴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상을 재개하는 거지만 노딜이 예. 스몰 딜이나 배드 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게 자기네 기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미국 측 입장이. 미국 측 입장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타협이 되려 그러면 완전히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자기네 원하는 거지. 뭐 90% 돼 있는데 뭐 봐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렇게 저희 제작진이 이 상황을 딱 정리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의 명확한 양보고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그러지 말고 얘기로 해서 그냥 이어나가자는 협상이다. 모양새만 놓고 보면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칼날을 중국이 쥔 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버티기 작전인 것 같은데 오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희 모두에 전해드린 거 있잖아요. 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상황이? 중국은 그것을 요구할 것이 요- 거의 확실합니다만. 들어주고 것이냐 말 거냐는 별개의 문제로 시진핑은 이번에 분명히 요구할 거다. 요구하죠. 예, 예. 요구할 거다. 예. 그런데 안 들어주면요. 예,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 이번에 좀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3천억 달러 추가 25% 관세 부과를 유예해 주겠다. 혹은 낮춰주겠다. 이 정도의 딜을 얘기하지 화웨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복잡한 문제야라고 이미 짚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 그래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화웨이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할 건데 미국이 내놓는 거는 아니 두 번째 때릴 거 그러면 때릴지 말지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 정도로 나올 것이다. 예, 자신한테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협상을 할 겁니다. 것이다. 변수일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역시 판이 안 깨지면은 다행이다 정도로 전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고 중국은 조금씩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챙기는 전통적인 협상 방식으로 가고 싶어하죠. 예. 트럼프가 얘기하는 플랜 B는 뭘까요? 트럼프가 말하는 플랜 B는 트럼프의 얘기에서는 그의 인터뷰에서는 3천억 달러에 대한 유예 혹은 이것을 25%가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때 가봐야 알아라고 했던 정도의 플랜 B로 그 지금 정도다. 거의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 측에서 예. 재미난 현상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뭘까요? 첫째, 시진핑이 여기 G20 오기 전에 뭘 했냐면 중앙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 합석을 자기가 주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서 뭐 협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중국도요 내부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굉장히 팽배하게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 분분하는데 이거죠. 예. 자 초심을 믿고 날 따라와 이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기서 뭔가 지금 뭐 제안을 하고 뭐 했면 되니 안 되니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결론을 짓겠냐면 7월달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고위 관리들만 네, 모여서 네. 휴양도 하면서 중앙 그 정책 이제 9월달에 하는 거기에 이제 안건들 조정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진핑이는 베이다이어까지 가야 자기의 이제 확실한 스탠스를 갖춰주기 때문에 요번에 뭐 이렇게 뭘 해달라 해서 뭐 퇴짜 맞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연출을 안 할 것 같고요. 흔히들 말하는 대로 그냥 저 모양새 빠지고 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요번 미중 정상회담은 좀 폄하를 하자면 사진 찍기용이다. 사진 찍기용이다. 네. 예, 내용이 화끈하게 이게 타결됐다라고 전 세계에 발표할 이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군요. 정평론가님, 우리 저 워싱턴에서 보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베이징발 보도도 그렇고 결국은 이 자존심 싸움이 팽팽한 상태로 지금 두 정상이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전 실무 협상 했잖아요. 근데 사전 실무 협상도 내용을 잘 보면은요. 예. 90%는 마무리됐다. 예. 나머지 10%가 뭐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될 거라는데 예. 그게 지금까지 원론적 내용입니다. 즉 뭐냐? 달라진 게 지금까지의 없군요. 협상도 90%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뭐 농산물, 차 다 받아줄게. 대신에 기술 이전에서만 숨통을 틔워달라. 딱 그 10%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가 남아있다는 거, 90%가 마무리됐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라고는 보지 않고 90%가 마무리됐고 10%만 남았어라는 저 얘기가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 10% 때문에 계속 결렬된 것이고요. 예. 저 그 나머지 10%가 미중 간의 전 세계 경제 패권의 핵심이기 기술 때문에 이전, 네. 그 10%가 결국은 에브리띵이고 전부가 다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좀 보면 예. 대선이 내년 11월이잖아요. 2020년 11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을 내년까지 끌고 가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지금은 중국이 어떤 적극적인 반격을 안 하지만 내년 3, 4월쯤에 갑자기 중국이 막 반격을 해버리면 그때 다가올 이 선거 캠프에서 충격은 상당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최영호 박사께서도 노딜이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그 양보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여서 파국이 온다면 올해 파국이 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훨씬 낫습니다. 대선 가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더 악화시켜 놔야 재선 네. 가도에 더 도움이 된다. 전략상. 그렇죠. 하고 파국이 돼도 트럼프는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뭐냐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또 연준의 양적 완화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 집권 시절에는 3차례에 걸쳐서 달러 찍어냈잖아요.
뭐 찍어만 냈나요? 헬리콥터를 뿌려버렸죠. 뿌렸죠. 예, 그런데 예. 지금 트럼프 성격상은 항상 그러잖아요. 너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 때는 왜 안 해줘? 예.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것도 만에 하나 이거에서 정말로 파국이 왔을 때 예. 다시 경기 부양은 어떻게 하냐? 연준의 달러를 하나를 또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몰아치는 거는 내년까지 가면 역공당합니다. 예. 중국 특유의 성격상. 아하.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고 예. 트럼프는 또 하나 지금 이란 문제도 거의 또 이것도 뭐 전쟁 직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 두 폭탄을 다 들고 내년까지 가기는 굉장히 부담돼서 저는 오히려 올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요. 오사카에서 열리는 6월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 때 미중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 웬만큼은 다 타결될 거다라는 전망은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틀렸네요. 이게 지금 시작이 됐는데도 타결되는 쪽보다는 지금 미중 간에 이런 복잡한 속사정들 때문에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타결이요. 예. 여기서 말한 타결이 그 타결이 아니라 지금 협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상을 재개하는 재개한다. 게 현재 나온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좋습니다. 예. 네. 정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트럼프가 국내에서 점수를 잃었어요. 지금 민주당 후보 군들보다 여론조사에서 뭐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죠. 지역이 최근에 있어요. 이란을 공습하자 그러는데 10분 전에 자기가 막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못 내린다는 그런 우유부단한 얘기를 들으니까 요번에 강력한 어떤 스탠스는 아마 압박은 수위를 굉장히 예, 높이지만 그게 뭐 타결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지금 남기려고 이번에는 준비를 할 겁니다. 외교와 이런 통상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국가나 어떤 정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종이 호랑이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종이 호랑이 소리. 근데 이게 둘 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오 교수님. 시진핑의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 종이 호랑이 소리를 듣는 것을 똑같아요?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지금 최고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내의 반대파들 혹은 그 저희 대척점에 있는 다른 정치 집단에서 너 너무 양보하는 거예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 무역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라. 하지만 중국의 원래 이 법률 시스템이 영미법과 다르게 이런 시행령이라든지 의견 이런 국무원의 지도 이런 것이 다 법에 들어가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법률에 넣으라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 예 중국으로서는 치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었어요. 중국 전문가시니까 시청자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 대목은 좀 한 번만 더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이른바 기술 이전, 기술 도둑질 한마디로 표현해서 다 훔쳐가는 그 기술 베끼고 하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돈벌이의 원천이 됐던 그 기술 도둑질을 말로는 못 믿겠으니 법제화하라고 하는 게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인 것 같은데 중국은 그게 그렇게까지 치욕적인 요구입니까? 아 이것이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률 안에 우리가 도둑질하면 이런 벌을 받겠어라는 법 조항을 만들어란 것과 아니 미국도 예.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법이? 이 중국은 법률은 예. 원론 수준의 것까지 헌법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령, 구체적인 내용,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 몇 호 이런 식으로 발령이 나는데 그걸 사실 법처럼 적용하고 법으로 우린 그 공부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순간순간 바뀔 수 있어서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이런 그 몇 호 문건들이 다 법률로서 받아들여지고 효력을 발휘한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강제 이행 시스템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안 했을 때 우린 처벌을 뭐를 받겠음까지 법률에 넣으라는 것이 너무 무리한 건데 시진핑 주석이 너무 조깅 호랑이처럼 이걸 다 들어주기만 하고 너무 숙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국내에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의 전체적인 이 상거래 관행과 이 문화까지도 들어가서 역사적 법적인 배경까지도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의 요구가 이런 데서 충돌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는 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어느 쪽 요구가 더 합리적인 건지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요구가 더 그나마 합리적인 건지 그거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중국의 항의가 합리적인 건지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저는 때는 합리 비합리를 떠나가지고요. 그런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까? 예, 왜냐하면 미국의 생각 그리고 일반인의 생각도 이런 겁니다. 지금은 중국이 엎드려 있죠. 예. 바짝 엎드려 있지만 3년이든 4년이든 기술력이 이제 미국 수준으로 올라왔다. 네. 혹은 적어도 미국이 한 90%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간 중국의 행태를 보면 아마 안면 몰수할 겁니다. 그동안에 농산물 막 사줬죠. 예. 그날로 끊고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그날로 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제가 보기에 2년, 3년 정도예요. 2, 3년. 예. 네. 그러니까 오바마 집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래 중국이 저렇게 추격해 왔으면 아마 오바마 때 중국을 공격했을 거거든요. 예. 과거에 일본이나 소련처럼. 근데 실기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 집권 후에 부랴부랴 이제 중국 압박에 들어섰는데 이미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그 기술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놓고 네. 법을 어겼으니까 공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카드. 근데 미국도 만약에 요거를 양보하게 되면 3년 후에는 당합니다. 지금 이 협상이 하나만한 협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걸 예, 알기 예. 때문에 그걸 아는 미국의 뭐 네오콘이든 미국 내부에서도 그 양보를 할까요? 뻔히 보이는 3년 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굴복시키는 게 낫다라고 지금 충격이 있어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아마 이번 협상에는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그 안보 보고서에 나온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뭐 과연 이게 상대국을 존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를 한번 아실 수 있는데 자 중국이란 이러고 자기네들 안보 보고서에 이 미국에서 썼어요. 예. 중국은 미국의 안보 번영을 좀먹고 미국의 힘, 영향력, 외교적 이해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자이다. 미국 경제의 기초 자산인 지적 자산을 빼앗고, 네. 그다음에 군비 확장으로 미국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더 희한한 걸 넣었어요. 중간 선거 개입으로 트럼프 죽이기를 하고 있는 나라다. 아, 앞에 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중국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요번에 결국은 중국의 이 기술 이른바 도둑질 행위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렇습니다. 주적 개념으로 가고 그럼요. 접근하는 거죠. 주적 개념 아주 좋은 편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져서는 져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질 수도 없고. 네, 요번에 또 이제 이 사전 협상팀이 만나갖고 뭘 갖고 싸웠냐면요. 12월 달에 이제 이 공동 발표문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예. 한다면 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발표문이 달랐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합의된 내용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즉각 뭐 재개한다 네, 네. 이거 하고 휴전 90일 한다 그랬는데 중국은 그걸 발표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각자 발표. 네, 각자 이번에도 이제 각자 근데 만나긴 만나고 사진 찍고 웃으면서 딱 해놓고서는 발표하는 거는 딴소리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씀. 그러니까 신뢰도가 지금 확 떨어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예, 예. 그래서 발표도 각자 입장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예, 발표하기로 예. 얘기가 됐다고 하죠. 뭐 이게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초안 같은 것들은 되게 예. 공동선언 같은 맞아요. 거 이제 예. 일본이 이제 뭐 이제 이 의사국으로서 이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이런 이 준비단이 들어와서 이제 문자 구자를 이제 고치는데 그걸 쉐르파 회의라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거 네. 띄워놓고 각자가 해버린 거예요. 각자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핵심은 각자 하는 각 자국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완전히 딴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딴소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외교 문서라는 거는 합의문이라는 건 애매모호하고 뭐 듣기 좋은 소리로 나오니까 기자들은 직설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딴소리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예고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폭풍 트윗.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어서 트럼프의 폭풍 트윗을 보면서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지를 한번 전문가들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시진핑 이건 시진핑의 얘기네요. 시진핑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합의를 못하면 추가 관세를 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1절만 했는데 1절만 가지고도 트럼프는 이득 봤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전체 5천억 달러 중에서 지금 2천억 달러의 25%를 매기고 있잖아요.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말이 맞습니까? 정평론가님? 그러니까 매기고 나서 아마 중국으로부터 한 수십억 정도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글쎄요. 근데 저 수치 같은 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의 트윗은. 네. 저게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게요. 예. 작년에는 최고의 무역 흑자를 냈어요, 중국이. 네. 근데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이 꺾였습니다. 꺾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있고요. 아. 1분기 3.4% 세계 1등을 해놓으니까 지금 자신감이 뭐 완전히 완전히 충만해서 지금 뭐 저런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참 트럼프가 똑똑한 게 산술적으로는 관세 수입이 몇십억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익을 봤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관세를 매겨서 비싼 물건을 사게 되는 국민으로서는 경제적인 손실 아닙니까? 미국 국민들은 당장 월마트 가면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라있죠. 신발도 비싸져 있고. 예, 물가는 오르잖아요. 예, 사는 게 힘들어진다고 맞습니다. 미국도. 근데 그거는 쏙 빼고 이제 빼고. 관세 수입 부분만 얘기하는 게 참 트럼프가 자기한테 유리한 카드를 잘 쓰는 사람이구나. 좋아요. 그러면은 하는 생각이 뭐 들죠. 오대원 교수님 중국 전문가시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저 해석을 좀 해보면 말이죠. 중국에서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더니 중국이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이 엄청나게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맞나요? 굉장히 정확하게 중국의 제일 아픈 부분이죠. 아, 그 아픈 대목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미국하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은 중국에서 기업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빠져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죠. 큰 기업들부터. 아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무역 전쟁을 벌여서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조를 우리는 벌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약간의 과장이 네, 과정이죠. 과장은 네. 숫자는 네. 과장된 것 같은데 당장은 저 최영 후보님 분석대로라면은 어찌됐든 중국의 대미 흑자가 꺾였으니까 뭐 이 싸움은 지금 트럼프가 좀 재미 보는 싸움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메시지 이건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했으리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오바마 거예요. 때는 못했는데. 못했는데 예, 지금 뭐 예. 그러니까 자 나를 따르라. 뭐 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아무도 못한 걸 나는 했다. 그리고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처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관세 부과가 제일 좋은 카드가 되니까 예, 그렇게 자,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자고요. 정평론가님, 네. 평론가님, 이거 뭐 나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경제 전문가로 봤을 때 트럼프의 저 자화자찬 자랑질 있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가 냉철하게 봤을 때 저건 맞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평가하십니까?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건 많이 느낍니다. 전략적 접근은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현 예. 정부가 할 때. 근데 규제라는 게 이 어느 틈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걸 느끼면 시장이 이제는 반등하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강남 부동산 백약이 무효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두 개입니다. 부동산 얘기 갑자기 해서 그런데 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넓히는 거. 근데 이 둘 다 이미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걸 아니까 지금 강남 부동산은 미리 지금 벌써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전술을 좀 보면 일단은 규제를 하겠다라고 외친 다음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25% 그것도 또 25% 내가 다 바로 안 할게. 일단 10% 더한 다음에 25% 할게. 관세 라인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민간 섹터로 와서 화해에 일단 압박한 다음에 화해와 거래하는 건 다 안 돼. 하고 그 다음에 또 민간 기업 하나 또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3, 4, 5, 6, 7, 8 그 규제 또 뭐 있을까 이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저 트럼프의 중국을 압박하는 저 패턴은 상당히 전술 전략이 정교하고. 탄탄하고 그렇죠. 자화자찬이고 막 블러핑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압박하는 법은 정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예. 때는 보기 힘든 압박 전술이 구사되고 있는 거다. 네, 그게 공포스럽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아. 저 사람의 끝을 모르겠으니까 더 공포스럽고 위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저런 말씀드린 차원에서 대로 있습니다. 다른 정권 같으면 요번에 뭔가 이걸 뭐 부러뜨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트럼프 측 측근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고 11월 에이펙 칠레에서 우리 꺾을게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무릎 꿇고 들어오면 좋은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세 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지던가 중국이 지던가 아니면은 뭐 무승부가 되던가. 예. 근데 미국이 지더라도 아까 우리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있어서요 주식은 폭등하게 돼 있어요. 아. 미국이 이기면 그 대목은 봐라,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뭐 시쳇말로 꽃놀이패를 잡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저 일반인의 언어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협상이 중국을 굴복시키는 게 미국의 목표인데 그 목표가 달성하지 않아요. 예상과 달리 시진핑이 버텨요. 네. 굴복을 안 해요. 그러면은 미국이 결과적으로 질 것 같은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돼서 중국이 굴복하지 않아도 미국은 쓸 카드가 금리를 확인해 버린다. 그러면 뭐 주식시장 지금 뭐 이 좋은 주식시장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간다. 동의하세요, 정평론가님? 주식시장 그렇게 반응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넘어서는 더 뭔가 있어야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돈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 네. 찍어내잖아. 그렇죠. 2조 인프라 네. 그 투자가 있잖아요. 2조 달러. 2조 달러. 예, 그거는 무조건 지금 뿌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돈 찍어낼 것도 없이 2조 지금 쓴다고 해놓은 건데. 실탄이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를 이제 이 국회만 지금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거 나가죠. 금리 나가죠. 그러면 뭐 또 이 시장의 게다가, 유동성이 예. 뭐 또 하나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도 전쟁이 악재로도 많이 또 파악하지만 경제와 금융을 보면 전쟁 후에 주가가 오릅니다. 오르죠. 자, 예, 정리. 그러니까 이 카드까지 그러니까 보관이 되게 많은 것 그러면 같아요. 예, 전문가들 말씀을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보면 시진핑 중국이 굴복해서 들어오게 하는 게 무릎 꿇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도 쓸 카드가 있어요. 금리와 돈이 있으니까 미국은. 그래서 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꺾어질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거다. 그럼요. 그래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예.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잘 되잖아요. 예. 중국에서 물건을 더 갖다 써야 돼요. 그 수입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나라의 경제 구조가 그렇거든요. 네. 다 갖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 좋아지면 갖다 쓰고 저쪽이 그 꺾어지더라도 또 갖다 써야 되고 예. 이 부분들을 다 철저하게 지금 이 셈법은 다 끝난 거죠. 나는 행복하다. 솔직히 이렇게 판이 시간을 끌면 중국한테는 좋지 않지만 미국한테는 좋은 일이다. 이제 트럼프의 저 원색적이고 아주 초등학교식 그 표현 방식이 행간했듯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요, 오 교수님 뒤집어 얘기하면 중국은 지금 여전히 불리한 입장에서 질질 끌려가고 있으면서 아 이걸 꿇어 말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중국은 이미 자기 스탠스를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공장이 있는 그쪽 지역을 방문하면서 보였어요. 휘토를 했죠. 예, 그 지역이 대장정을 시작한 출발지였고 거기 대장정 시작하는 그 기념비에 헌화하고 난 다음에 그 액션이었거든요. 즉 대장정을 리마인드 시키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15년 남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끌려가는 듯 보이지만 때를 따라서 얘기하면서 또 때를 따라서 두드리는 게릴라 전술을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할 거야라는 그런 선언을 한 거죠. 그것이 니케이에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신대장정 선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고 중국은 미국은 기껏 해봐야 이제 200~300년이니 이 싸움은 길게 보면 우리가 이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시진핑의 남은 임기는 15년을 볼 수 있는데 예. 트럼프의 남은 임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은 예.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죠. 그러고 보니 시 주석이 종신처럼 그렇죠. 돼버렸죠. 예, 예. 예. 실제로는 최소한 15년은 최소 15년 잘하면 종신으로 갈 수도 있는 예. 이 황제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한 가지 변수가 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체제잖아요. 네. 춥고 배고픈 굶주린 배를 경험해본 나라잖아요. 네네.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국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냥 배 쫄라매고 버텨본 경험, 굶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기 있잖아요. 네. 그래? 한번 버텨볼까? 중국민들이 동의해 줄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최 고문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신무장 강화를 굉장히 요즘 주문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요. 예, 공산당의 학습지도를 당규, 하는데 당원. 예, 시 주석이 직접 주재를 해서 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아니, CCTV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시 주석이 그런 선언문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고. 제 질문의 저 요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미 돈 맛을 보고 돈을 지어봐서 써서 배가 불러본 중국인들이 중국 지도부의 이 배 쫄라매그 버티기 작전으로 그럼 가자라는 거에 동의를 과연 해줄 것이냐. 한번 배가 불러본 사람은 굶기가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거에 거스를 만한 그 권위에 거스를 경우에 어떤 징벌을 받는지에 대한 학습도 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은 무서워서라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근데 예. 이제 미국이 중국에 갖고 있는 그 오래된 비밀은 뭐냐면요. 네. 중국이 통일된 나라로 그렇게 많이 못 갔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통합과 분열의 역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분열할 때쯤 됐다. 그래서 지금 대만, 홍콩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자꾸만 띄어내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 중국이 통일돼서 이렇게 저 강대국이 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또 분열을. 그러니까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약점을 치고 네, 들어가면 치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꼼짝 못할 잘 아시지만 사실 뭐 국가가 중앙 통제를 한다지만 거기는 성 단위로 지금 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다른 성들이 나라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그거 좀 뭐 어떻게 잘 조작을 하면 그럼 대만 건들고 저 원 차이나 전략 건들고 그렇죠. 홍콩 건들고 저 티벳 건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권 그렇죠. 문제 거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중국의 가장 아픈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분열주의. 분열주의. 예.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미국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현실적인 질문 좀 바로 가죠. 정평론가님. 네. 화웨이 저 제재 해제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네. 하기는 무조건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요구는 할 거다고. 예, 저는 일성이 시진핑 주석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걸 먼저 포문을 열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언론에 보도 나온 걸 이렇게 네. 봤더니 화웨이가 사실상 미국 중국의 공산당 기업이다라고 아예 그냥 딱 박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 블룸버그 사실관계는 맞아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 화웨이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화웨이 직원들이 일정 부분의 이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주기별로 분기별로 나온 그 문건들을 보니까 그 문건의 내용과 화웨이의 내부에서 만들었던 자료와 일치하는 대목들이 어떤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똑같이 나오더라. 네. 그것은 화웨이가 결국은 중국 군에게 자신들의 정보와 기술을 넘긴 거니까 저건 결국 그동안에 서방에서 의심하고 있었던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것이고 중국 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뭐 정보도 탈취해 가고 정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방증한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한 것이고요. 화웨이 장비를 쓰면 이른바 백도어라고 그래서 거기에 뒷문이 있고 그 화웨이 장비를 쓰는 모든 정보들과 개인 정보들이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논리하고 맥이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웨이에 있었던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중국 군사위원회 논문에 반영이 됐으니까 예. 그 둘이 통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방증이다라는 기획 기사를 낸 건데 저기에 대해서 화웨이 측은 일부 직원들이 뭐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화웨이가 했다라고 보느냐 또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아 그럼 뭐 아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는 또 아니네요. 뒤집어 얘기하면 오기쌤 그럼 이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종업원까지 어떻게 다 걔들이 뭐 하는지 무슨 과제하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했지만 저기 나오는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중국 군사 쪽의 최고위 의사결정기구고 네. 국방과학기술대학 또 역시 그런 국방 쪽의 기술을 하는 여기서 같이 코워크를 해가지고 공동 과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우리 여기서 양보할 입장이 아니야라고 하는 약점을 하나를 증거를 하나 딱 보여준 주었군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아무리 중국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트럼프로서도 뭐 쉽게 뭐 양보해주고 할 자기 손에 있는 카드가 아닌 것 그럼 같아요. 미국이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의 슈퍼컴퓨터도 제재 대상으로 걸었죠. 네.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요구는 하겠지만 이것도 미국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렇죠.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1단계가 관세 폭탄, 예. 2단계가 화웨이 슈퍼컴퓨터 같은 민간 섹터, 예. 3단계가 대만 혹은 티벳 같은 소수 민족을 공격하는 중국의 분열 정책. 예. 그러니까 3트랙으로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이제 그런 모양새인 거죠. 별로 조각해 보면. 단순하지가 않네요. 화웨이가 이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중국 제조 2025라는 그 예. 큰 이 정책에 그런 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용의 머리가 화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는 거예요. 치는데 헤드를 친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더 승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 G20에 가는데 트럼프가 그냥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IoT 전문 업체를 통해서 화웨이 568개의 기계를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했는데 발표가 나왔는데 558개를 했네요. 네. 그중에 55개가 최소 1개 이상의 백도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자료를 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시진핑이 이 화웨이 제재해달라는 거 딱 원천 봉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다가 아마 29%의 이 기계가 한번 로그인을 하면 그게 기록을 다 남는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벌써 그런 자료들을 깔고 나가는 자체가 중국이 그런 거 나올 줄 아니까 분명히 차단을 했고 지금 사실 중국이 화들짝 놀란 건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중국은행 3개에다가 대북 그 제재 차원에서 지금 니네 이제 세컨더리 저거 한다고 지금 해놨어요. 또 경고해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진핑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뭐 한 3개월 협상을 잘 해봅시다. 그래 그렇게 좋은 나올 얘기하고 가능성이 끝날 것 있다. 같은데. 좋은 얘기를 하고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화들짝 놀란 거는 최 고모님이 전문가신 건 알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그 사실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제 정보원을 깔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수치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그 자료를 지금 갖고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가죠. 근데 저는요 진짜로 놀란 게 요번에 예. G20에 의제가 5개거든요. 예. 자유무역, 디지털 무역 원칙 마련, 인프라 투자 원칙, WTO 개혁, 그다음에 뭐 온난화, 해양 플라스틱인데요. 5개가 다 네. 중국에 관한 겁니다.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중국이 들어온 거예요. 예. 자, 자유무역 지금 뭐 이거 문제 되는 거죠. 네. 디지털 무역에 그거는 데이터들 움직이긴 하는데 중국은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디지털이라는 거 그러면 전부 다 도둑질로 지금 그렇죠. 규정돼 그다음에 있고. 인프라 투자 원칙을 정하자는 게 1대1로 해서 돈 빌려줬다가 돈 못 갚으면 그거를 항구를 맞아요. 빼앗아 온 거 예. 그런 1대1로 재무 함정 지속 가능 개방성 이거를 지금 의제로 다뤘고요. WTO 개혁하자는 것은 이 고소하거나 이런 했을 때 어떤 원칙을 정하자는 네. 그래서 이것도 중국에게 되게 불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온난화 세계 온난화의 이제 주범이 그거는 중국으로 중국이죠. 5개가 다 중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지금 거다. 꼼짝 어디 G20에서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이 메시지가 간 거예요. 의장국인 일본은 완벽하게 트럼프의 푸들 노릇을 하고 있죠. 100%죠. 왜냐면 가기 전에 딱 때렸잖아. 그래? 미일 안보 조약 한번 바꿔볼까? 한마디로 끝난 한마디로 아베 총리는 100마디 말을 해도 모든 게 다 트럼프가 맞습니다. 트럼프 옳습니다. 이럴 거죠.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뭐 사실 이제 예. 태평양 조약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뭐 맺고서 사실 미군이 저 일본을 도와준다는 게 60년대 이제 하는 조약인데 당시에 사실 뭐에 대신해서 받냐면 헌법에 자기네들 무장 안 한다는 걸 확실히 한다는 거를 이 교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니네 한미 이거 저거 하면은 니네 이번에 헌법 개쳐서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가는 거 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메시지가 몇 개를 갔어요. 그다음에 7월 달에 니네 뭐 참의원 선거에 그럼 8월까지 내가 관세 보복 그거는 좀 유예해 줄게. 일본이요 꼼짝 달싹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 그럼 일본도 꼼짝 못하고 그 덩치 큰 중국도 꼼짝 못하고 이게 힘이 깡패라고. 이게 뭐 완전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지금 뭐 깡패 짓을 해도 아무도 좀 견제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정평론가님 우리 되짚어서 지난 10년을 해보면 G20의 모토는 원래는 반보호주의잖아요. 그렇죠. 보호주의 무역을 하면 전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니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으로 가자라는 게 G20의 원래 취지였는데 이번에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저건 보호주의잖아요. 네. 미국 자국 보호주의 아닙니까? 예, 첫 번째 그러니까 자유무역 의제인데 이제 의제국이 일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반보호무역주의 관련한 의제가 거의 지금 미미한 존재로 빠져버렸어요. 혹시 거기에 뭐 문구 한자라도 들어는 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 그것도 저거- 빠졌네요. 이거 보호무역을 반대한다는 말을 자유무역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한다. 이리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라는 말이 싹 빠진 거예요. 하고 탄소도 미국이 가장 걸리거든요. 예.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니까 그 부분도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저 탄소도. 잘못하고 미국이 약점이 있고 미국이 뭔가 좀 캥기는 거는 쏙 빠지고 네. 그저 그냥 중국이 잘못한 것만 그냥 온 사방에다가 다 지뢰를 그렇죠. 심어놨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봐야 되지만 환율 얘기가 들어가면 진짜로 일본이 진짜로 도와주는 거고요. 의제로 환율을. 그다음에 지금 유럽 정상들을 똘똘 뭉쳐서 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란에 대한 어떤 뭐 방안을 얘기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마크롱은 지금 아주 일사불전의 태세로 파리 기후협약 어떤 식으로든지 뭐 커뮤니케에 넣지 않으면 네. 자기는 사인 안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일방적으로 빠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들어갈 생각이 빠졌잖아요. 없죠. 예, 마크롱이 뭐라 그래요?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이런 상황이. 얘기 나온 김에 인도 있잖아요. 네. 인도.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를 하려면 인도를 끌고 갈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인도에다 대고는 또 무슨 경고의 네, 저도 메시지를 또 최근에 내보냈네. 인도의 흐름과 움직임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거 관심 있어요. 예,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미국, 일본, 인도는 전통적으로 같은 편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렇죠. 늘 뭐 같이 하고 인도의 많은 뭐 기술자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최근에 어떤 일인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과 나오는 인도가 것이 삐걱대고 네, 있고. 미국이 인도를 굉장히 먼저 압박을 해요. 그게 뭐냐? 인도가 왜 이렇게 우리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느냐라고 하면서 뭐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도도 오히려 막 반발을 하게 되는데 먼저 트윗 내용을 좀 보면은 모디 총리를 향해 대해서 인도가 왜 이렇게 고유 관세를 부과하느냐 하면서 이번에 내려달라라는 네. 얘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인도가 뭐 기존에 같았었으면은 그냥 뭐 버티고 이랬을 텐데 지금 인도의 행보를 보면 마치 중국을 겨냥한 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겨냥했다는 것은 또 한번 러브콜을 보내는 듯이 이번에 5G 관련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화해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얘기는 미국 말 듣지 않고 또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 중국 가서 붙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국제 전략가들이 뭐 이런 워게임 예측할 때 중국을 압박하려고 미국이 인도를 시켜가지고 인도와 중국의 대리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중국은 파키스탄에서 인도 파키스탄 대리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도가 저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행보고요. 지금 모디 총리는 뭐 화웨이와도 굉장히 지금 어쩌면 화웨이가 이번에 5G 사업자로 될 수도 있는,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 다 같이 부르긴 했지만은 네. 그런 카드로 봐서 지금 인도는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인도란 위치가 미국에도 러브콜을 받지만 예. 1대1로 해서 중국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여서 중국이 우회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좀 인도와 접촉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뭐 그런 분석도 그러니까 한번 전망도 해보고. 중국이 말하는 게 진주 목걸이라 그래서 이렇게 깨듯이 항구를 갖고 가는 데하고 이제 맞아요. 이 미국이 하는 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겹치는 데가 인도고요. 인도가 딱 지금 겹치죠. 미국이 오바마 때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인도 태평양 전략.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용어가 인도의 바뀌었어요. 전략적인 그런 가치가 높아졌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확 돌았냐면은 인도에서 러시아 방어 체계인 S-400을 자기네들이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깜짝 놀라요. 러시아 무기를 들어오니까. 예, 그건 이제 한번 그건 들어오면은 무기 체계가 들어오는 맞아요. 거니까. 예. 어. AS도 계속 러시아 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품도 받아야 그러니까 되고. 이제 뭐 관세 때리고 이러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이 인도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들은 사실 협상 카드로밖에 안 보이고요. 네. 인도도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야, 예. 미국이요. 옛날에는 달러하고 군사력 갖고 지금 막 다 깡패짓 하고 다녔잖아요. 네. 지금은 셰일 가스라는 에너지. 에너지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뭐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 맞서려고 하는 중국의 1대1로 거기에 인도는 빠지지 않죠. 예, 그럼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예. 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이 인도를 이용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걸 인도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왜 몸값이 우리한테는 올라갔죠. 예, 몸값이 예.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배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한테 시그널도 보내면서 그런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러시아제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한테 약간 협상 카드를 쓸 여러 재료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최 고문님 말씀이 예, 좀 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예. 같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 미국, 일본, 인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인도 태평양 호주까지, 예. 호주까지 이어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에서 지금 한반도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사실은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은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내놓은 그렇죠. 거예요. 예, 아시아 예. 태평양으로 했을 때 그 과실을 중국이 가져가는 듯이 예, 되니까 예. 이제 인도양과 태평양의 주역 국가들로 다시 재편하자. 요거를 미국이 받아들인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으로 엮여 있고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한미 동맹이라는 안보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본과 인도, 호주로 연결된 다이아몬드 전략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1950년에 딱 그 에디슨 라인 아니에요. 아니 예, 그래서 예. 그 얘기가 많았죠. 뉴 에치슨 라인 아니냐. 예, 예. 그리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안중에 없죠. 그렇죠. 안중에도 없는 거고 원래 우리는 전략이- 어떤 경우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면서 조심조심스럽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이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시진핑이 그래도
김정은이 만나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 게 시진핑 만난 겁니다. 이 평가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정평론가님, 네. 경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뭘 물어봤고 시진핑은 어떻게 대답을 한 걸로 해석을 하세요? 글쎄요. 아니 네. 왜냐하면 발표들은 하는데 네. 기억에 남질 않는 게 뭐라고 이게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뭔 말인지. 저는 두 정상의 공동 관심사는 역시 북한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죠. 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99% 밀리던데 네. 그나마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쓸 수 있는 게 북한 카드겠죠. 북한이다. 예, 그래서 아. 그 전에 북한도 방문한 것이었고 네. 어떤 하나 카드 하나는 쥐고 왔을 것 같고요. 예.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정치, 외교뿐만이 아니라 경제 부분도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실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뭔가 좀 붐업이 되는 요걸 노리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예.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북한 문제가 가장 궁금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것인가가 정말 뭐 핵심 의제였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정상들이 모여서는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 북한의 속내는 뭐였을까 하고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이번에 오늘 내일의 이 G20 정상회의와 이 중국과 미국과 네, 중국의 네. 정상회의를 보면 아마 시진핑 주석도 북한 얘기를 통해서 어떤 우호적인 반격을 미국에게 할 가능성, 그게 아마 유일하게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카드가 아닐까.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은 요번 임기에는 북한을 일단 건드리지 않고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요번까지는 이란을 일단 손보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많은 대화는 역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북한 얘기. 예. 근데 그 결과가 참 이제 주목되는데 시진핑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저 비핵화 의지만큼은 명확해 보이더라. 의지는 있어 보이더라. 이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얘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을까요? 시진핑이 평양 내가 갔다 와 벌써 김정은이 만나 봤더니 뭐 비핵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하고 잘 얘기할 때 내가 좀 옆에서 좀 도와줄게요. 대충 여기까지는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 냉엄한 외교 현실에서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한 발 다가선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착 상태로 더 유지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예. 같은 카드,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 어젠다를 다 흔들어 놓고 관심을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이슈가 북핵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시진핑 주석이 원래 6월 말에 오사카 전후로에서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했죠. 뭐 신라 호텔 청소도 다 하고 뭐 이런 우리도 얘기를 원했었죠. 우리 들었었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안 온다는 근데 거 그 직전에 북한을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하고 다시 오사카를 갔다면 이 중심축이 이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의 그 초점이 시진핑 주석에게로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취소한 건 어쩌면 트럼프하고 미국과의 이런 요 카드는 그럼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가 이런 협상을 할게 하는 물밑 예. 작업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트럼프가 자기의 재선과 그다음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시나리오에 가져가기 위해서 또 한국도 방문해가지고 이번에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 시진핑이 이 카드를 경제 어젠다를 좀 한번 흔들어서 이쪽으로 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쓰고 싶은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이 평양을 간 게 그렇게 복잡한 속내가 좀 있군요. 근데 갔다 와서 네. 북한의 반응을 보니까 북한 반응은 영 아니네요. 그렇네요. 뭐 그러고 뭐 우리 일이나 잘하라는 얘기나 지금 듣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놓고 보면 트럼프하고 대화한다는 얘기는 하긴 하네요. 그렇죠. 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 시 주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 뭐 우리가 뭐 기대했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냥 싱겁게 끝난 거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 사실 김정은이가 무슨 메시지를 하는데 그 얘기를 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귀뜸은 안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서고 아주 친전이 달린 메시지니까 그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뭐 직선 통화에서 직접 만남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만남은 싱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다음에 사실 북해가 가는 하이라이트는 G20이 아니라 한국으로 와서 판문점에서 일어날 이벤트죠. 거기서 무슨 이 메시지를 보내느냐. 그래서 사실 비핵화 갖고 경제 부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핵화를 지금 따로 떼내서 네. 하이라이트를 한국으로 갖고 오는 작업이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가서 DMZ를 갈 수도 있지만 판문점이 됐든 DMZ에 가서 한국에 가서 한반도 가서 김정은이 만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죠. 그렇죠. 이제 다 걷고 그 대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다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뭘까요? 다른 방식이. 전화 하나? 아니죠. 만나는 것은 다 실무 협상에서 다 해갖고 오라는 그런 겁니다. 뜻일까요? 예. 제 번역기를 돌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 해갖고 와서 우리 이제 웃으면서 만나고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사인하자 그 얘기거든요. 아니 우리의 기대감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G20 마치고 이제 한국을 오면 DMZ 판문점으로 가서 거기서 김정은이 내려와서 깜짝 방문해가지고 남북미 3자 회담 딱 이런 그림도 우리는 꿈꿔왔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딱 트럼프가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미중 저는 무역 협상의 뭐 얘기일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카드를 가지고 예. 실은 북한의 비핵화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압박을 조금 내가 북한을 움직여줄 테니까 양보해 달라. 그렇게 내일 오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 재개 약간 긍정적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오면 예. 이미 거기에서 또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그 얘기가 잘 됐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선순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여기 미중에서부터가 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차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판문점과의 DMZ에서의 모습이 또 의외로 생각만큼 막 그렇게 밝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네, 이 카드를 예. 저는 시진핑 주석에 쥐기 위하여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내려온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근데 거죠. 트럼프 성격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북한 도와줄게. 됐어, 내가 김정은 직접 만나서 할게.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북한이 됐어 내가 트럼프하고 직접 얘기할 거야 문재인 그렇게 대통령 나오겠죠. 빠져 예. 당신 나만 요새 시끄러운데 나만 일이나 잘하시오 내가 직접 얘기할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진핑 주석도 경제에 관해서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포장을 해간지 모르지만 일단 김정은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뭐 전하겠지만 예. 하여튼 하이라이트는 이제 G20이 오사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되는 것 DMZ에서. 같습니다. 아니 궁금하기는 한 게요. 어찌 됐든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 만난 거는 시진핑밖에 없잖아요. 그럼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를 직접 들은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발표 내용들을 보니까 도대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전달했나 안 했나가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고 의아스러워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다들 동상이몽이어서 서로 딴 서로 그 김정은 이 얘기한 걸 시진핑 관은 다 전달할 생각이나 있었을까? 자기는 미국하고 협상했으니까 카드로 쓰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그리고 미국은 사실 북한을 이렇게 쉽게 막 풀어주기에는 다음번 미국의 중국 타격하는 타겟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이거든요. 지금 푸동발전은행이나 교통은행 등을 찍어가지고 니네 북한이랑 거래했지. 너 니네 금융 쪽 그래가지고 빼버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이런 정치만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서로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자,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저희는 다음에도 또 시간을 마련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쉽고 자세하게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진행 상황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셨기를 좀 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시고 트럼프 대통령 여기 와서 또 회담 열리고 DMZ에 가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거까지 보고 다시 한번 모시고 세 분한테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최양호 고문님, 오대원 교수님, 정철진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돌아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다가 또 국내 정치 문제 좀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그 지정 과정에서 고발당했던 한국당 의원들 기억나실 겁니다. 경찰이 소환 통보했습니다. 한국당은 예상대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랍니다. 한국당의 고민이 요즘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며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들. 최 의원을 붙잡아 강제로 앉힌 정가뷴, 소파를 옮겨 출입문을 막은 여상규, 그리고 엄용수, 이양수 의원까지 모두 4명에 대해 경찰은 다음 달 4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을 차례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표적 소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폭력적인 이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의 조사가 먼저여야 된다. 또한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소환 대상 의원들은 정치 행위를 법적으로 끌고 간 나쁜 행태라며 무대응, 즉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으로도 한국당 고민거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른바 아들 자랑 논란으로 공감 능력 부족이란 비판에 시달리고 어제는 여성 당원 행사에서 엉덩이 춤 논란까지 터지자 말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어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의원은 울고 싶다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연이은 논란에 경찰 소환까지 한국당의 내후 외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방금 전해드린 얘기를 속사정까지 샅샅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직 감기가 안 나신 모양이에요. 목소리가 정상이 예.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네. 물 마시시고 기침 예. 나오면 기침하시고 예. 요즘 뭐 감기 심하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먼저 제가 궁금한 게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 당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설명 생략하고 예. 고소 고발된 그 법적 근거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 친고죄 아니죠. 예, 아니에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이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그냥 그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가 양쪽 다 뭐 서로 고소고발을 한 거니까 다 고소고발 취하하자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우선은 불기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몇 분인 몰라도 기소가 됐을 때 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사라지는 500만 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국회 총선에 출마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여야 그 당 간에 어떤 합의가 되느냐는 사실 그 해당 의원들 운명에는 좀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거부하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막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오늘 보도가 된 거죠. 그때 최입의 의원 감금했던 뭐 한국당 의원들 소환을 이제 한다라고 통보가 냈다는데 그게 실상은 그때 그 나경원 대표가 3당 교섭단체에 사인하고 나서 네, 2시간 만에 뒤집어졌던 그 의원총회 때 소환 통보를 일부 의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미 소환 통보 받은 거고. 그러면서 예. 이제 강경 논조들이 나온 건데 예. 저는 뭐 제가 너무 과한 주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헌법 수호라고 하면서 아주 결기 있게 대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대항하는 정당행위라고 했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결계를 그대로 또 유지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그 뭐 협상의 지렛대로 해서 국회 복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궁색맞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찌됐든 지금 소환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 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제 그 빠루라고 했던 그 노루 발목 그 연장 그걸 썼던 민주당부터 그럼 소환해라 뭐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진해서 출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당도 민주당을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서로 맞고소 고발이 된 건데 네.
민주당이 고소고발된 거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라 전부 다 무슨 폭행, 상해, 뭐 직권남용 이런 거니까.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거죠. 거니까 이거는 선진화법처럼 친고죄가 아니니까 서로 그냥 고소고발 취하고 그러면 또 흐지부지 되는 또 이런 항목들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진행 방해라는 게 그러면 저쪽에서는 열려고 그러고 이쪽에서 못 열게 했을 때 못 열게 한쪽만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형평성의 문제를 또 가지고 생길 얘기를 것 계속하고 같아요. 있다. 예. 아하. 자, 그럼 내년 총선 전까지 이 사건이 종결돼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게 어차피 재판까지 가는 거면은 총선 넘겨서 끝나면은 하나만한 지금 갈등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해당 기소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공무단인권이 없어 자격이 정지되니까. 선거에 10년 동안 출마를 못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년 총선에서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저런 그 기소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천 안 준다 소리 나왔잖아요. 근데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장난이 아니군요. 예.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설사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에 상대 후보가 계속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보궐선거 또 해야 된다. 예산 낭비 또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거든요. 참 정치 묘합니다. 이 장난 아닌 법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현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만든 법이죠. 그렇죠. 아이고 참 이게 이렇게 이제 묘합니다. 아주 정치 참 묘합니다. 예. 자, 뭐 외부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당은 고민일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제 또 보여드렸지만 그 민망한 그 이른바 엉덩이 춤. 네. 자, 이거 한국당의 이 무슨 감수성 무슨 인지 능력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한국당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이런 행사를 할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더 실망스럽고 더 이제 심하게 욕을 먹는 거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가요? 그럼요. 그 당 내부도 그렇고 그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저게 무슨 짓이냐 무슨 꼴이냐 이러는 거죠. 저게 뭐 저는 남자 엉덩이면 괜찮고 여자 엉덩이면 남성 안 돼. 여성의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선은 저급스럽고 그다음에 뭐 여성 우먼 페스타라고 했는데 그 여성의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에서 당 승리를 견인해 보겠다라는 그 취지인데 좀 포커스를 참 많이 못 맞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죄송하지만 아주 쓴소리를 하면 여전히 당의 그 당원들이 아주 열의가 있고 충성심이 있는 건 좋은데 여전히 좀 당원들의 교육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 지도부가 저런 이제 있었잖아요, 저 자리에. 이렇게 했을 때 다들 고생들은 했지만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고생들은 했지만 이거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사실은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회사하고 다른 게 정당은 그렇게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 마음이 돌아서면은 무서운 거예요. 표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지지층들, 당원들 준비해서 저기 저 지방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애둘러서 준비했던 뭐 저기 여성위원회 쪽이라든가 아니면 경남 도당 여성위원장이라든가 위원장에게 좀 굉장히 민망한 퍼포먼스다. 이런 게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보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문제 지적을 했더라면 이후에 그 당에서 설명할 때 우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 자리에서는 그냥 우리 편끼리 모여 있으니까 저는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게 아닌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언론이 좌파에서 장악이 당해서 한국당이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크게 보도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도 요즘은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으시니까 특히 아들 얘기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언론 탓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정치인이 언론을 나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나를 의도적으로 좀
얄밉게 보이게 뭐 이렇게 쓰는 논조는 안 갖게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 마사지라 그러죠. 그런 것도 당 대표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언론이 이렇게 뭔가를 지적을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지적하는 손가락이 왜 왼쪽 손가락이냐 오른쪽 손가락이냐 가지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낮춘 게 무슨 거짓말이냐, 예, 바로 그 높인 게 말이죠. 거짓말이냐. 예.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냥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 제가 아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죄송했다 하면은 그건 논란은 그걸로 끝인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참 그 정치인들이 죄송합니다 소리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잘하는 분이 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그 운영이 나와서 하는 답변 태도를 보면 적절할 때 숙여주고 그런데 의원님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어서 이런 거 한번 고쳐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얘기를 잘해요. 그 대응을. 근데 황교안 대표처럼 저렇게 성격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호불호가 강하다 그러네. 약간 이렇게 대쪽 같은데 특히 법조인 출신들이 검사 판사 출신들이 원래 굽히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소리 하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있고.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에 정치인이 못 돼서 결국 두 번이나 대선에서 떨어진 거다라는 평이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뭐 자유한국당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 자, 요 얘기. 갑자기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자사고 있잖아요. 자립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미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좀 본질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사고를 재지정하려면 뭔가 점수가 있는 모양이죠? 이게 5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5년 평가를 받는데 그 해당 점수가 이제 정량,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평가해서 더하기 하는 게 있고 정성 평가, 그러니까 의견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기준은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 자사고 재지정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전북 상산고예요. 네. 이 전북 상산고는 그 유명한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홍성대. 홍성대 그 지금 여기 이사장이신지 그 직함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만든 학교인데 79.35인가 65, 79.65를 맞았어요. 얻었어요. 그런데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커트라인을 80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지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북 교육감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전북은 왜 이렇게 기준까지 올려가면서 상산고를 자사고를 못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여기는 뭐 거의 평등 교육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이 진보 진영의 이 교육감들은 왜 외고와 자사고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논리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불행하대요. 아이들이 불행하다. 입시 교육화됐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게 그럼 이제 상산고등학교는 실제로 대학을 많이 갑니까? 좋은 대학을? 저기가 그러니까 이과생이 한 300명 정도 돼서 뭐 그 이과생들 요즘에 성적 좋은 애들이 거의가 이제 의대, 한의대 뭐 이런 치예 이런 데로 가니까 한 해 한 70명 정도가 간대요. 의대를. 그리고 저기가 전국적인 규모의 상산고예요. 그래가지고 자사고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 전북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시설도 좋고 또 급식이 또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전북교육청에서는 이 상산고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사고의 그러니까 좀 좋은 모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보다 못한 학교들에. 저는 그런 면에서의 리딩 케이스로 선례로 상산고를 표적을 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 정부와 교육감의 이념이 평등교육, 좋은 대학을 가고 의과대학을 가는 입시학원으로 전락되는 교육은 나는 허용을 못하겠다. 다 없애고 일반 교육을 가서 모두가 아이들이 행복한 진정한 교육을 하겠다.
좋습니다. 뭐 그건 뭐 가치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니까. 그런데 기준을 다 70점으로 정해놓고 요 학교만 딱 80점으로 올려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건 인위적으로 그거는 그렇죠. 그게 평등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재량권 남용인 거죠. 그럼 교육부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겠답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유은혜 장관은 뭐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뭐 이런 예외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유은혜 장관이 만일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행정소송을 갈 거고 저는 상상고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입니다. 아, 소송으로 갈 것 같아요. 유은혜 장관이 글쎄 이거 부동의하기가 쉬울까요? 공약하고 얽혀 있어서. 그러면은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일반고로 전환시켜 주세요. 그거 아니죠. 전인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막 머리도 두르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교육은 실험을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께서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참 웃기면서도 슬픈 세대를 만들어냈어요. 공부 안 하고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해서 그 부작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교육과하고 관계가 없는 지금 이제 나이대가 됐으니까 이른바 그 이해찬 세대들은 본인들은 행복한 교육을 받았다고 이제 와서들 되짚어서 인정을 해주나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애는 또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본 케이스는 너무나 쉬운 한자를 못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한자를 왜 제가 이해찬 세대잖아요. 그러면 자조 섞인 그런 말을 뜻이군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찬 세대군요라는 게 그런 뜻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부산에도 해운대 고등학교가 유일한 자사고였는데 거기도 지정 취소됐죠? 그 재지정 취소 지금 재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그런데 점수가 좀 많이 모자라요. 점수 자체가 낮아서 지금 54.5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정량 평가 앞서 말씀대로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입장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저 표심을 요래 보고 이게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어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방침이 명확한데도 교육감의 방침이 명확한데도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이 학부모들 편을 들대요. 이게 이제 상상고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랑이에요. 그다음에 또 서울에 또 하나가 은평구에 하나고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거기가 이제 우리 학교 좋은 거 있어.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집값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없어진다 그러면 그래요? 일반구로 된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떠나서 교육이 정쟁화되면 안 되는데 이미 국회로 가서 이게 정쟁화될 것 같죠? 예, 그런데 이거는 좀 여야의 의견차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구 의원들까지 지역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요래 봐서 학부모들 유권자들이 찬성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고 뭐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으면은 반대쪽으로 확 돌고 이렇게 가는군요.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는 상상고. 전북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시진핑이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순간 비핵화 중재자는 바로 나다, 시진핑이다 이 뜻입니다. 당장 북한 반응이 그렇습니다. 트럼프랑 대화를 하긴 할 건데 남한 통할 일이 없다. 참견 말고 집안일이나 챙겨라. 일본의 아베, 한일 정상회담 거부했습니다.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19개 나라 정상은 만나면서 한국만 뺐습니다. 북핵 협상 우리 일본 없이 잘해봐라 이런 뜻이고 난 미국만 보고 간다 이 뜻입니다. 중국은 1대1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큰 두 판이 충돌하는데 한국은
어디에도 못 끼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에 어딜 선택하라 하는 거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이해합니다. 걱정 마시라 이렇게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외교는 현실이고 역사는 냉엄합니다. 구 한 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변만 폐쇄하면 사실상 비핵화다? 미국은 뭔 소리냐 하고 중국은 못 들은 척하고 정작 북한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참견하지 말랍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북한을 냉철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